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한 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화성 12형 로켓 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이번 탄도로켓 발사 훈련은 우리 군대가 진행한 태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 걸음이고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미국이 저들의 행태를 지켜볼 것이라고 한 우리의 경고에 호전적인 침략전쟁 연습으로 대답하였다고 준절히 말씀하시면서 오늘 전략군이 진행한 훈련은 미국과 그 졸개들이 벌려놓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에 대한 단호한 대응 조치의 서막일 따름이라고 언명하셨습니다. 오늘자 방송을 보셨는데 저 김대영 의원 나오셨는데 좀 궁금한 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괌 견제를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괌 쪽으로도 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며칠 전이었죠. 예. 29일 날 발사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괌 타격을 하기 전에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벼랑끝 외교 전술도 유명하지만은 예.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회가 나오는 그런 이상한 상황을 만들게 합니다. 꼭 북한은.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괌 근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필리핀이나 이런 쪽으로 충분히 사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쪽으로 이제 그렇죠. 방향을 돌렸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의 그런 전형적인 그런 전술을 사용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점은 그동안은 이제 군사 기지나 아니면은 이제 평양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이제 미사일 발사를 진행했는데 예. 순안공항에서 이 미사일 발사를 돌연 맞아요. 진행한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서는 뭐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김포공항 같은 데서 갑자기 탄도미사일 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예.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만약 이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경우, 예를 들어 순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왕래가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 목표물로 사실 공격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미사일을 쏜다라는 것은 향후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런 예방 타격이나 선쟁 타격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지역에서 우리는 이렇게 미사일 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준 걸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발사였어요, 최 교수님. 예. 예, 오늘 뭐 북한이 지금 또 자신들의 어제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뭐 오늘 뭐 모든 언론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단호한 대응 조치의 서막이다. 예. 이와 함께 오늘 북한에서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태평양 작전 시대를 선포했거든요. 예. 태평양 작전 시대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 태평양상으로 또 그러니까 미사일을 많이 실험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인데 어제는 뭐 일본을 넘어갔으니까 그건 북태평양일 것이고 아마 다음 쪽으로 한다면 남태평양 쪽으로 하니까 태평양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앞으로 아마 이 중거리 미사일을 제법 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가 도발할 것이 아니냐 그 상당히 우려를 낳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핵 개발의 완성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 탄도미사일, ICBM의 완성까지는 아마 마이웨이를 계속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을 상당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예. 오늘 또 북한이 이와 함께 내놓은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야 될 메시지도 있다고 봅니다. 뭐냐고 한다면 미국과는 점잖게 말로 해서는 안 되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예. 그러면서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한 뒤 차후 행동을 얘기죠. 결심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운동을 계속 주시한다는 이야기는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핵 개발이나 지금 ICBM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체제 보장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체제 보장의 궁극적인 하나의 수단 자체는 미국과의 평화협상을 통해서 자신의 체제 보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 지금 미국과의 운동을 계속 주시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미국과도 미국이 어느 정도 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는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다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그 괌 포격한다고 했다가 한방등기 물러설고 난 뒤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또 거기서 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북한이 생각했을 때는 미국이 적극적인 대화의 제스처로 좀 더 대화의 장으로 놓지 않았다는 그런 불만도 섞여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발과 감행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전격적인 대화의 제스처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러니까 김 의원 지금 북미 간의 물밑 협상, 그러니까 대화 메시지는 오고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오고 가고 있는데 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원비어 사건 이후에 그동안 이제 미국과 북한의 1.5 트랙 그런 대화를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그 가장 큰 문제는 원비어 사건 이후에 이거 미국 쪽에서
그동안 이제 1.5 트랙을 하면서 북한이 이 원비어의 신상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를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은 미국한테 어떤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것이 잘 먹혀들지를 않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자신들의 그런 뭐 이익이라든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줄다리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탄도미사일을 또 지속적으로 발사하거나 예. 정 이제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핵실험도 추가로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또 발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한동안은 이런 군장 긴면이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섣불리 예. 이제 뭐 북한이 예를 들어서 며칠 전 이제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수위가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북한이 돌연 또 이렇게 일본 쪽을 향해서 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북한은 뭐 그 강도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지금 그 판가름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향후 더 센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카드가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예, 있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알겠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뭐 셋째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국정원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첫째 아이가 아들이라고 이제 국정원이 좀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 내부의 특성상 이 아들에게 일단 여전히 좀 세습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백두혈통에 적정자로 확인된 그런 맏아들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근데 사실 이제 좀 뭐 앞서서 이제 김정은이 집권하기 전에 봐도 얼마 전 말레이시아에서 그 사망했던 김정남이요. 김정남 예. 같은 경우는 사실 따져 보면은 장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죠. 예. 하지만 이제 그 권력 투쟁에서 밀려났고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한테 그것이 힘이 쏠리게 됐는데요. 뭐 지금 이렇게 뭐 이 아들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향후 또 어떻게 북한이 흘러가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가 왕조로 많이 비유하는데 김정은 본인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부인도 많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말 그대로 적장자죠. 예. 적장자지만 이 김정은은 적장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은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실 김정일이 부인이 4명이 있는데 첫 번째 부인이 이 지금 성혜림 아닙니까? 성혜림의 아들이 김정남이고 지난번에 말레이시아에서 독살을 당했던 사람이고 예. 그리고 두 번째 부인 김영숙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고영인데 고영이가 아들을 2명 낳았어요. 예. 2명을 낳았는데 그중에서 첫 아들이 김정철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김정은은 3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설주가 지금 첫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이 아들이 계속적으로 적장자로 해서 다음 또 북한의 4대 세대까지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 그까지 갈 정도로 북한의 체제가 그 정도로 온건하게 갈 수 있을 것조차도 저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그때까지 과연 이 체제가 그리고 갈 이 수 체제가 있느냐. 가기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글쎄요, 김현희, 김정은 체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공고해졌다라고 보는데 만약 후손까지 있다고 하면 그 체제가 더 강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그 시나리오대로 가려면은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핵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아마 이제 김정은이 바라는 것은 이제 미국에 특히 바라는 것은 그러한 핵과 미사일을 유지하면서 예. 이후 어느 정도 단계로 했을 때 분명 경제적인 개혁과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사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북한이 특히 평양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 집권 이후에 그전과는 달리 예. 굉장히 자본주의 색채들이 많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의 그런 막대한 자본들이 평양 시내에 들어가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새로운 건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건축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경제 사정이 나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이제 유엔이나 아니면 국제사회가 여러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재가 이제 지속된다라면 김정은으로서도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재가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된다면 그 효과가 있고 김정은 스스로도 좀 그거를 우려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탄도미사일 발사에 열을 올리고 핵 개발을 열을 올리는 것은 예. 아마 이 제재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이것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정은도 제재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예,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아이가 나와서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이설주 김정은의 아이들을 위해서 초호화 육아 용품들을 지급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그 뭐 미국의 농구 선수가 가서 세계적인 갑부도 그렇게 살 수 없을 정도로 호화스럽게 산다 했는데 예. 뭐 스위스산 유축기, 뭐 프랑스 제품 기저귀, 뭐 세계 최고 브랜드 이유식 뭐 해서 육아용품에만 1년에 뭐 2억이요? 2억을 쓴다고 할 정도니까
호화스러운 생활도 그렇게 호화스러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는 아무리 제재 압박을 해도 김정은 측근하고 그 지도 계급은 전혀 끄떡 안 한다는 그러게요. 거예요. 그래서 태영호 공사 있잖아요. 주영 공사하다가 우리 남으로 넘어오신 기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지금 외통수에 몰렸는데 북한 정권은 아무리 바뀌어도 안 바뀐다. 지배계급은. 그러니까 북한 주민에 대해서 이제 콘텐츠 보고받든지 우리가 드라마를 만들더라도 한국용 드라마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보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 드라마를 보면 아, 나만 잘 사네.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북한 주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설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을 해가지고 북한에 줘야지 북한이 바뀔 수가 있지. 북한 지배계급은 무슨 제재를 해도 안 바뀐다 이거죠. 지금 북한이 계속 ICBM 쏘고 핵 한다고 해서 결국은 두 가지 아니에요? 하나는 선제 공격, 예방 공격을 하든지 하나는 평화협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두 개 다 우리한테는 불행한 거잖아요. 선제 공격, 예방 공격을 하면은 우리도 피해를 볼 수가 있어서 그렇죠. 불행이고 평화협정이라는 게 뭡니까? 군사훈련 중지에다가 주한미군 철수니까 그것도 한국이 소외돼서 만만치 않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랬잖아요. 북한에 침략하면은 수주 내에 평양 우리가 점령한다. 말씀은 굉장히 옳으신 말씀 그렇게 돼야 되지만 핵을 가진 나라를 재래식으로 공격해서 그 점령한 게 역사적으로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국하고 손잡고 대응할 건 하고 북한 주민을 설득하기 위하고 그 사람들을 바꾸기 위한 거를 우리가 긴 안목에서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평양에 있는 그야말로 엘리트 계층들의 이제 생활을 보면은 사실 이제 남북 그런 사업을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북한군 이제 고위 장성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통일교에서 평양에 여러 가지 이제 특급 호텔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호텔에 와서 일식집에 가서 정말 좋은 재료들을 만들어진 그런 회를 먹고 또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하셨던 양주 있지 않습니까? 시로 시작되는 그걸 이제 박스째로 이제 차에 실어서 자기 부대로 돌아가는 걸 이제 목격하신 분들도 고위 간부들도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VIP의 생활들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배 계층들은 우리와는 또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의 그런 고위 계층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걸. 그러니까 그들이 불편을 느끼도록 제재가 들어가면 조금 태도가 바뀔 수도 있을 텐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북한이 과거에 그 식량난이라든가 그런 엄청난 그런 자체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평양만은 예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그런 점을 또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